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지금 북한강변에 나와 있는데요, 시원하게 펼쳐진 북한강을 바라보면서 온 이곳 제네시스 GV70 만나러 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 브랜드를 이제 전동화 전략 브랜드로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제네시스는 이제 전기차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제네시스의 세 번째 전기차 GV70 타면서 제네시스의 전동화 전략도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G80, GV60에 이어서 제네시스 라인업의 세 번째로 등장하는 전기차 GV70 타고 오늘 시승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77.4kWh짜리 배터리를 적용을 했죠. 그래서 앞뒤로 160kW짜리 전기 모터를 적용을 해서 최고 출력 320kWh, 그리고 부스트 모드를 적용을 했을 때 360kW까지 출력이 높아집니다. 상당히 대단한 힘, 대단한 파워트레인, 전기 파워트레인을 적용을 해서 전기차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중형 SUV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400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400km라고 한다면 거의 제한 없이, 이동에 대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전기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합 전비는 4.6kW, 4.6km/kWh고요. 판매 가격 7,332만원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느낌을 받게 될지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오늘도 잊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자, GV70 보시면 충전구가 이렇게 나와 있죠. 충전구 밑에 전기를 오히려 꺼내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전기선을 따라가면 이 부분에 자동차 배터리에서 나온 전기를 일반 가전 제품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모니터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캠핑할 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뒷 시트를 접으면 캠핑카로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265-45R20 사이즈의 타이어 적용하고 있고요. 네, 운전석 잠깐 살펴보고 가시죠. 계기판, 사륜구동 시스템 적용되는 것 볼 수 있고요. 주행정보, 누적정보, 주행보조 시스템, 내비정보 정도 들어오네요. 자, 스티어링 휠 하나, 둘, 2.5회전 하고요. 스티어링 휠 아래는 패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제 기어 변속용이 아니고 아이페달 시스템입니다. 회생제동 시스템의 강도를 조절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 통해서 가속, 감속, 정지까지 가능하도록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을 아래 보면 부스트 버튼이 있죠. 순간적으로 10초 동안 좀 더 강한 힘을 뽑아낼 수 있는 부스트 모드도 적용되어 있고요. 12.3인치 인포메이션 모니터입니다. 자, 메뉴, EV 모드, 주행 가는 거리 이렇게 나와 있고요. 주행 가는 거리 지금 291km인데요. 이 차 완충을 했을 때, 100%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 400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지금 배터리 74%에서 291% 주행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전기 사용 V12. 차에 있는 배터리를 일반 가정용 전원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이 V12 기능이 상당히 유용하죠. 자동차에 있는 배터리 전원을 일반 전원으로 사용을 해서 발전기 혹은 가정용 전원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가장 경쟁력 있는, 가장 재미있는, 유용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유료 충전 가는 거리로 현재 상황에서 이제 갈 수 있는 거리를 지도상에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뭐 충청남도, 전라북도 북부까지는 지금 이동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테리언 모드가 또 따로 있죠. 눈길,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좌우 앞뒤의 경사각도, 그리고 각 바퀴의 구동력, 이런 부분들 표시가 되고 있죠.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들어와 있죠. 운전자 보조 시스템, 주행 편의, 고속도로 주행 보조, 고속도로 차로 변경 보조 가능하고요. 고속도로 주행 속도 자동 조절 가능합니다. 속도 제한, 경고 시점, 경고 음량, 핸들 진동 경고도 가능하고, 운전자 주의 경고, 전방 안전, 차로 안전, 후측방 안전, 주차 안전, 아주 많은 주행 보조 시스템, 운전자 보조 시스템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하고 안전하게 이 차를 다룰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죠. 드라이브 모드는 마이 드라이브 모드,
브레이크 모드가 있어요. 브레이크 모드는 컴포트, 스포츠 따로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좀 더 강한 제동의 반응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엔진 사운드 효과를 설정을 해주는 거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와 있고, 디지털 키, 스마트폰 키, 카드 키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자동차 키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렉시콘 사운드 들어와 있습니다. 공조 스위치들 이렇게 또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터치 방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드라이버 온리 모드가 있습니다. 연비를 좀 더 적극적으로 구현할 필요가 있을 때 드라이버 온리 모드를 하게 되면 공조가 운전석으로만 집중이 되죠. 조수석이나 뒷좌석으로는 공조 장치가 작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혼자 운전할 때는 드라이버 온리 모드 상당히 유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 또 공기청정 모드 들어와 있죠. 이제 곧 꽃가루 날리고 황사 날리고 할 텐데요. 공기청정 모드 상당히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데 좋을 테고, 특히나 어린아이들 키우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런 공기청정 모드 상당히 선호가 높죠. 주행 모드 선택하는 부분이고요. 스노우, 머드, 샌드, 테리언 모드고, 버튼을 한번 누르면 이제 드라이브 모드가 됩니다. 드라이브 모드, 에코, 컴포트,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모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카메라 360도 다 보여주고요. 앵글을 달리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손가락으로 돌리면서 앞뒤 좌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이 부분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 들어와 있습니다. 2개의 USB 포트 들어와 있고요. 2개의 컵홀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조절 버튼, 로터리 방식으로 원형 조절 레버 적용되어 있죠. 그 밑에 기어 셀렉트 레버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SOS 버튼이 들어와 있네요. 선루프 상당히 넓게 이제 선루프 자리하고 있고, 하이패스 카드 이 부분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콘솔 박스 이렇게 깊고 제법 넓은 콘솔 박스 들어와 있고요. 위에 가벼운 소품들은 이 윗부분에 넣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2V 전원구 들어와 있고요. 자, 뒷좌석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뒤로 갑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제가 앉았던 그대로 뒷좌석에 왔는데요. 자,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꽉 차게 들어가죠. 그리고 머리 위로도 주먹 세워서 이렇게 꽉 차게 들어갑니다. 필요한 공간은 충분히 갖췄다 싶고요. 차창 원버튼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만큼 남겨놓고 차창이 열리죠. 원버튼으로 올라가고요. 자, 이렇게 수동으로 햇볕 가리개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시트 누이면 이렇게 뒤로 이 정도로 누일 수가 있고요. 앞뒤로 슬라이딩은 안 되죠. 암레스트 이렇게 내리면 2개의 컵홀더 만나볼 수가 있고요. 시트를 이렇게 완전히 접으면 트렁크까지 풀 플랫이 돼서 좀 더 넓은 공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오토 캠핑 할 수도 있을 테고요. 차박할 때 잠깐 한숨 누워서 잘 수 있는 공간, 혹은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뒷좌석 공조 스위치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냉풍 시트, 열선 시트 각각 3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고, 풍량도 조절 가능합니다. 풍량, 풍향, 온도 조절 이렇게 조절을 해서 뒷좌석 공간도 좀 더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2개의 USB 포트 들어와 있네요. 센터 터널 뭐 손가락 한 마디 정도, 2마디 정도의 높이로 센터 터널 살짝 솟아 있는데 평평하다고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테고요. 뒷좌석 가운데 앉아서 손바닥 2개 여유 있게 드나드는 공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간의 제약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조수석은 이쪽 옆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앞뒤로 이렇게 슬라이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보면 에어백이 들어와 있습니다. 센터 사이드 에어백이라고 하는데, 센터 사이드 에어백 그냥 센터 에어백이죠. 가운데에서 이 시트 사이에서 터져서 좌우측 승객 사이에 어떤 그 2차 충돌을, 2차 사고를 막아주는 그런 효과 기대할 수가 있겠죠. 자, 지붕 위에는
시원한 선루프 들어와 있고요. 이 루프의 재질, 상당히 스웨이드 가죽 같은 재질을 사용을 했는데, 이제 페트병을 재사용한 재질을 함께 섞어 사용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고급스럽지만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올휠 드라이브 한 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됐고요. 앞뒤 차축에 각각 160kW짜리 모터를 적용을 해서 총 시스템 출력 320kW 출력을 내죠. 또한 여기 보면 부스트 버튼이 있는데요. 부스트 모드를 이용을 하면 360kW까지 출력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토크는 700Nm까지 최대 토크를 끌어내니까요. 성능만으로 보면 스포츠카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아주 강력한 성능 확보하고 있는 거고요. 앞차창에 시원하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펼쳐집니다. 이런 그래픽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그대로 연동이 되면서 갈림길에서 굳이 내비게이션 본다고 시선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겠네요. 목적지 정해 놓으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 받을 수 있겠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아 보는데 아이고 대단합니다. 그냥 소리 없이 하지만 강하게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가속의 느낌이 대단합니다. 마치 시위를 떠난 화살의 느낌이 이런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순간 가속력 대단하고요. 전기차의 순간 가속력은 모터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이 되죠.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엔진 실린더에서 폭발한 실린더의 왕복 운동을 다시 회전 운동으로 바꿔서 힘의 전달 방향 또한 힘의 양, 힘의 크기를 몇 차례 변환시키면서 최종 목적지인 타이어까지 힘이 전달이 되는데, 전기 모터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모터의 회전력이 그대로 차축을 통해서 타이어에 전달이 됩니다. 힘의 전달 효율이 훨씬 더 좋죠. 주행 질감, 회전 질감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우수합니다. 반면에 이제 고속 주행을 이어가게 되면 고속 주행 구간에서는 모터의 효율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죠. 쭉 가속을 하는데 이제 바람 소리만 살짝 들릴 듯 말 듯 하고요. 노면 잡소리도 잘 잡았네요. 노면에서 올라온 잡소리도 그렇게 크지 않게 잔잔하게 밑에 깔리듯이 들려옵니다. 또한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차체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센서 등을 통해서 실내로 파고드는 소리를 측정하고 분석한 뒤에 거기에 상응하는 역위상 주파수를 스피커를 통해서 내줍니다. 발생하는 소음의 역위상 주파수를 이용을 해서 불쾌한 소리, 불쾌한 노이즈를 잘 정돈해내는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기능 들어와 있습니다. 자, 고속도로 올라섰는데요. 고속도로에 올라서면 주행보조 시스템, 고속도로 주행보조 시스템 2 차선 변경까지 가능한 시스템이죠. 한번 작동을 시켜보겠습니다. HDA 시스템 작동을 시키고요. 시속 100km에 세팅을 합니다. 자, 앞으로 가는 차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죠. 오른쪽으로 돌아나가는 코너인데 차로의 중앙 잘 유지하고 있죠. 자, 후방에 차가 없을 때는 이렇게 차선 변경까지 직접 합니다. 자, 차선 변경이 언제 가능하냐 보면 이 부분에 이 차선 변경 표시가 초록색으로 활성화되어 있을 때 차선 변경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뒷창문을 잠깐 열어봅니다. 그 다음에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요. 터널 앞에서 차창을 닫아주죠. 터널을 지나면 다시 차창을 내릴 겁니다. 그만큼 내비게이션의 도로 정보를 이용을 해서 아주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주는 거죠. 터널 앞에서 차창을 닫아주고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시켜주고 하는 기능들 아주 똑똑하게 대응을 해냅니다. 혼자 운전을 하고 있지만 조수석에 누군가 앉아서 혹은 운전석에 나와 함께 누가 함께 같이 앉아서 차를 컨트롤해 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터널을 나오니까 다시 차창을 내려줍니다. 원래대로 원위치 하는 거죠. 잠깐 속도 좀 올려보겠습니다.
합니다. 아우, 속도 꽤 빨라졌는데도 바람 소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도로의 굴곡을 따라서 흔들리는 차체의 느낌 상당히 고급스러운데요. 아주 딱딱한 관절의 느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적절한 쿠션을 확보해서 이 충격을 고급스럽게 걸러내는 그런 느낌 받게 됩니다. 프리미엄급 차에서 느끼게 되는 아주 고급스러운, 잘 절제된, 잘 컨트롤되는 그런 차체의 느낌 받게 되는 거고요. 77.4kWh짜리 배터리를 차체 바닥에 깔았죠. 그래서 무게중심이 딱 잡혀있는 느낌이 납니다. 빠른 속도에서도 스티어링 휠 잠깐 흔들면서 균형을 무너뜨려 봐도 밑에서 딱 무게중심을 잡고 차체가 반응하는 그런 느낌 받게 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확 치고 나가는 느낌은 아주 탁월하네요. 압권입니다. 역시 전기차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그런 순간 가속의 느낌, 반응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유례 충전 주행 가는 거리 400km로 인증을 받았네요. 300km 넘으면 300km, 400km 정도 되면 주행 가는 거리에 크게 구애받을 필요는 없겠다 싶고요. 인증거리 400km라고 한다면 요즘처럼 날씨가 좀 풀리는 따뜻한 계절에는 500km까지도 충분히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싶고요. 대신에 주행 가는 거리가 길다는 거, 400km 이상 간다는 거, 그만큼 큰 배터리를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죠. 큰 배터리를 장착하는 데서 오는 디메리트, 좀 불리한 점도 있죠. 아무래도 배터리 자체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연비의 면에서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큰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린다라는 점 감안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차는 400V 혹은 800V까지 고전압 초고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0에서 80% 충전하는데 약 18분 정도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현대자동차에서 운영하는 이피트 이용을 하면 충전 시간조차도 크게 구애받지 않고 아주 빠른 충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이 열려서 잠깐 달려봅니다. 어마어마한 속도인데 이 속도에서 바람 소리가 이 정도밖에 들리지 않는다라는 건 대단하네요. 아마 스텔스 전투기를 타고 날아가면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소리 없이 고속으로 질주하는 느낌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자, 스포츠 모드에서 이 툭툭 가속 페달을 툭툭 쳐보면 대단한 반응 보이게 됩니다. 마이 드라이브 모드, 이거 스포츠, 뚜 그리고 컴포트 모드에서는 가속 페달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예민하지는 않고요. 에코 모드에서는 아주 차분하게 움직이게 되겠죠. 이렇게 몇 가지 주행 모드를 통해서 내 기분에 맞게, 도로 상황에 맞게, 주행 환경에 맞게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겠고요. 자, 디스커넥트 구동 시스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EWD, 4WD 구동을 전환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후륜 구동으로 가고 있죠. 앞바퀴는 움직이지 않고 후륜으로만 지금 구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속을 한다 하면 이제 앞으로 가면 이제 사륜 구동이 작동을 하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도로 상황, 주행 상황에 맞춰서 디스커넥트 액추에이터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EWD, 4WD 구동을 이렇게 스스로 능동적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똑똑하죠. 자, 쭉 달리는데 전기 부스터 모두 10초 동안 있는 힘껏 달릴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확보하고 있는 거고요. 부스트 모드를 이용을 했을 때 4.2초 만에 시속 100km 주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큰 덩치를 가진 SUV가 4초 만에 시속 100km를 주파를 한다는 것, 과거에는 슈퍼카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전기자동차 시대가 되면서 가뿐하게 그런 고성능들 구현해내고 있는데요. 전기 모터를 이용을 하면 회전수를 끌어올리고 많은 힘을 끌어내는데 그렇게 큰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터 용량만 키우면 되니까요. 쉽고 단순하게 큰 힘을 뽑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과거 엔진의 시대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400마력, 500마력의 힘을 뽑아낸다,
고회전에 대응하는 엔진, 거기에 맞춘 흡배기 시스템, 또 연료 분사의 방법, 서스펜션, 셰시, 뭐 이런 부분들 두루두루 아주 손대고 살펴야 될 기술이 아주 복잡하고 많았죠. 그래서 그런 고출력이 기술의 상징이 될 수가 있었는데요. 전기차 시대에는 우리가 그런 아주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이런 고출력을 만들어낼 수 있어 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게 큰 기술이 없어도 이렇게 강한 힘 만들어낼 수 있고, 다만 그 큰 힘을 백업해내고 버티고 받쳐줄 수 있는 셰시를 만들어내는 것은 역시 또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요금 3,0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3,000원 결제됐다고 하는데 고속도로 통행료는 약 50% 할인을 받죠. 1년 자동차세 13만원. 확 끌리지 않습니까? 게다가 요즘 기름값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디젤도 리터당 2,000원인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 기름 넣고 다니시려면 참 힘드시죠. 차 타고 어디 움직이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전기차의 전기요금은 그렇게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닙니다. 연료값, 자동차 세금, 유지보수 비용이 내연기관에 비해서 훨씬 부담이 없다라는 점, 큰 메리트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고유가 시대에는 말이죠. 스티어링 휠은 그렇게 가볍고 낭창거리지 않네요. 적당한 무게감이 있어서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앞바퀴에 4피스톤 모노블록 브레이크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체가 그렇게 거슬리지 않게 반응을 하는데요. 자, 브레이크 한번 밟아봅니다. 하나, 둘, 셋. 자, 안전띠가 몸을 꽉 잡아주고요. 비상등도 깜빡거리면서 반응을 하죠. 필요한 조치들을 역시 차가 즉각 대응을 해주고 있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번 반응하는 것을 보고 나면 참 신뢰가 가죠. 이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한 상황에서 차가 알아서 이렇게 착착 필요한 조치들을 해주는 것들, 운전자가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 차에 대한 믿음, 신뢰가 커집니다. 그만큼 안전한 차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차체 강성이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기존 GV70 내연기관차, 가솔린차 대비 약 24% 정도 차체 강성이 강해졌다고 하고요. 그런 차체 강성이 강해졌다라는 것, 그만큼 튼튼한 차체로 승객을 보호하는 것과 더불어서 배터리를 보호하는 효과도 크죠. 늘 전기차에서 늘 배터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배터리 관리를 잘해야 되고, 배터리 화재 위험이 있고요. 폭발의 위험성이 늘 상존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잘 관리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것,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일 테고요. 좀 더 높아진 차체 강성으로 배터리를 좀 더 잘 보호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전자 제어 서스펜션 적용되어 있죠.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데요. 카메라를 통해서 전방 도로 정보, 그리고 내비게이션의 도로 정보를 통해서 차체의 움직임을 최적화하게 컨트롤 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그 서스펜션의 느낌,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흔들린 차체의 느낌이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고요. 북한강변으로 오니까 안개가 아주 심하게 껴있네요. 이럴 때 주행보조 시스템이 훨씬 더 빛을 발하죠. 이제 어두운 길, 이렇게 안갯길, 시야에 제한이 많은 길을 움직일 때 이 주행보조 시스템이 훨씬 더 유용하죠. 차로를 인식하고 주변 교통을 인식을 하면서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운전자를 보호해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운전자를 보호해주는 그런 면에서 주행보조 시스템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개가 심하게 낀 와인딩 로드 잠깐 타고 올라가 보고요. 사륜구동의 느낌, 거기에 무게중심이 밑으로 딱 쏠려 있는, 차체 높이는 있지만 배터리가 밑에서 딱 자리 잡고 있어서 또 무게중심을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어우러져서 이 와인딩 도로에서, 특히 코너에서 아주 단단하고 안정된 느낌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속방지 턱 넘어가는 느낌도 대체로 부드러운 편이고요. 턱을 넘고 난 뒤에 잔진동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밟으면 쭉 나가고 코너에서는 중심을 딱 잡고 돌아 나가고요. 불쾌한 소리 없고 운전자의 몸은 상당히 안정되게 이런 와인딩 로드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서킷에 올려놓고 달려도 상당히 재미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삼겹살 불판 들고 나가서 이 차의 전기로 삼겹살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캠핑하고 아침에 머리 감고 헤어드라이기 사용할 수가 있고요. V2L 기능이 비이클 투 로드죠. 차에 있는 전원을 이용해서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용품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인데, 이게 지진이나 뭐 이런 그 긴급 재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동해안 산불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런 재난 상황에서 자동차는 하나의 움직이는 발전소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 싶은 거죠. 재난 현장에 아이오닉 5 이런 그 제네시스 GV70 갖다 놓고 콘센트 꽂아서 밥 지어 먹을 수 있고 뭐 음식 해 먹을 수 있고 뭐 그런 겁니다. 좋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또 잘못 이용되면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집에 차 세워놓고 집에서 가정용 전원은 차에서 끌어다 쓰고 차는 심야 전력 이용해서 충전을 하게 되면 가정용 전기값을 좀 더 아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뭐 그럴 일은 없겠죠. 그래서도 안 되겠고요. 선의로 개발된 기능들이 악의적으로 사용되는 예도 전혀 없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좀 부작용은 없는지 용의주도하게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개 너머로 보이는 북한강변의 풍경 나쁘지 않습니다. 자, 스마트 회생제동 2.0이라고 하네요. 스티어링 휠 아래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변속을 위한 게 아니라 회생제동을 위한 겁니다. 쭉 하면 이제 원페달 시스템도 가능을 하고요. 자, 액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떼면 이렇게 완전 정지까지 가죠. 이렇게 다시 쭉 가속을 하면 차가 움직이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속도가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아유, 딴 데 보는 걸 어떻게 알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운전을 하십시오. 경고를 띄워주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액티브 사운드 시스템 작동을 시켰더니 엔진 사운드는 조금 더 크게 들리죠. 이 소리는 좀 더 크게, 좀 더 작게 혹은 들리지 않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골목길에서 사람들하고 다 같이 움직일 때는 이 소리가 상당히 유용하죠. 사람들이 차가 옆에 있는지 모르는데요. 이런 그 인위적인 모터 소리를 인위적으로 내줌으로 해서 사람들이, 보행자들이 차가 있구나 인식하고 길을 서로 조심하게 되는 그런 효과는 있겠습니다. 소리가 좀 불편해도 안전을 위해서는 아주 최소한으로라도 작동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코너에서 좀 더 강하게 조작을 해도 차가 딱 받쳐주는 느낌이 듭니다. 사륜구동 시스템 플러스 낮은 무게중심이 아주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 더 토크 벡터링 시스템이 들어와 있죠. 이렇게 회전을 할 때 안쪽 바퀴에 브레이크를 살짝 잡아주면서 좀 더 부드럽고 정확한 회전 할 수 있도록 코너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토크 벡터링 기능도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에 필요한 기능들을 요소요소에 잘 적용시켜 놓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속 100km를 4.2초 만에 주파한다고 하는데 힘의 질감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상당히 강한 힘인데 또한 거칠지 않게 그 힘을 만나보게 됩니다. 꼭 4.2초라는 시간보다는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힘의 질감이 상당히 우수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 판매 가격 얼마냐? 7,332만원, 보조금 절반이면 한 6,700만원 보조금을 받겠죠. 그러면 뭐 6천만원 후반대에 차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승차 가격은 9,309만원, 그러니까 9,300만원 정도 됩니다. 거의 1억에 가까운 그런 가격인 거죠. 보조금 받는다고 해도 8천만원 후반대의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가지 옵션들을 추가한 가격인데요. 외장 컬러 무광 70만원, 휠엔 20인치 휠과 타이어 70만원이 되고요. 내장 디자인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에 230만원, 파퓰러 패키지 480만원,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 2열 컴포트 패키지, 하이테크 패키지 등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140만원이고요. 컨비니언스 패키지 180만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 150만원, 아웃도어 패키지 30만원,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 150만원, 빌트인 캠 패키지 70만원 등등 해서 시승차의 가격은 9,309만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비싸다 싶은 가격이기는 하지만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죠. 제네시스의 자존심을 그 가격에 담았다라고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유지보수 비용이 동급 내연기관 차 대비 상당히 쌉니다. 자동차 세금 1년에 13만원에 불과하고요. 요즘처럼 기름값 비싼 시절에 연료비 걱정하지 않고 이 차를 살 수 있겠다, 이 차를 유지할 수 있겠다 라는 거죠. 상당히 차는 고급이지만 상당히 알뜰하게 이 차를 유지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중간 기착지에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연비 나왔죠. 주행 모드 에코로 가고요. 그리고 연비 세팅 다시 합니다. 이 차 공인복합 전비 4.6km/kWh인데요. 덩치에 비해서 상당히 연비 좋게 나오는 편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종 목적지인 스타필드, 하남 스타필드 주차장에 이제 도착하겠습니다. 이곳까지의 최종 연비 킬로와트당 5.1km 기록을 했네요. 약 58km 달려온 연비 킬로와트당 5.1km를 기록을 했고, 공인복합 연비가 4.3이니까요 약 8km 정도 더 달린 연비 기록을 한 거죠. 운전자 혼자 달렸고 드라이버 온리 모드를 적용을 했고요. 하지만 에어컨 19.5도로 작동을 시켰고, 연비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가혹한 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주행의 방법을 택해서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연비 보였다라는 것, 상당히 의미 있는 연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GV70 역시 차분하게 달리면 기대 이상의 연비 만날 수 있겠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죠. 단도직입입니다. 보네트의 끝선은 부정교합입니다. 이렇게 이 부분 보면 이렇게 윗부분이 밑으로 이렇게 덮어져 내려와 있죠. 왜 이렇게 만들었을지 손에 걸리고요. 손이 걸린다는 것, 결국 주행할 때 바람에 공기의 저항도 이 부분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보닛의 끝선 라인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말이죠.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다면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아니라면 이 부분 단차 없이 공기의 저항 없이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센터페이시아 상단에 이렇게 불쑥 솟아오른 모니터, 각이 또 사각으로 살아있죠. 사각으로 각진 모니터 좀 불안해 보입니다. 이런 모니터들은 특히나 이 탑승자들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좀 매립되어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안전을 위해서는 돌출 모니터보다는 매립되어 있는 모니터가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자, GV70 전체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전기차에서 만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요소들을 다 간직하고 있는
고급 전기차다, 프리미엄 전기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SUV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공간의 제약이 덜하죠. 물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SUV 형태의 바디 스타일을 적용하고 있어서 공간이 그렇게 좁지가 않습니다. 필요한 공간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 안에 아주 많은 기능들,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기능들, 기술들을 다 적용시키고 있어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하고 안전하게 이 차를 다루고 운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기차 특유의 어떤 그 순간 가속, 아주 강한 가속감 느낄 수가 있고요. 조용한 실내, 그리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소재들, 친환경 소재들 적용하고 있어서 명실상부한 친환경 자동차로서의 면모를 잘 완성시키고 있다. 거기에 더해서 VTL 기능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통의 전기차에서 만나기 힘든 그런 기능인데요. 움직이는 에너지 저장소의 기능을 하면서 아웃도어 활동을 좀 더 폭넓게 윤택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요소죠. 야외에서 전기밥솥, 헤어드라이기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 심지어 냉장고 이런 부분들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가정용 전원처럼 이 VTL 기능을 이용을 해도 충분히 커버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전기차에서는 만나기 힘든 그런 기능들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주 고급스럽고 또 기능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충실한 그런 전기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갈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